네, 어제 이 시간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공장 업체 측은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오전부터 합동 감식이 시작이 됐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합동 감식은 오후 4시를 넘어서 마칠 거로 예상됩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끝낸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수색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취재진이 만난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공장사 측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배터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만 보면 안다고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신원 확인하려고 이제 아직까지 신원 확인 안 되고. 앞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오늘 오후 들어서야 사측 대표와 본부장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안전교육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고려해 분말 소화기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 다른 동 1층에서 화재가 난 건 사실이지만 직원이 진화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 10시 반쯤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던 2층 작업장에서 시작됐는데요. 22시간 만인 오늘 아침 8시 50분쯤에야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화재 당시 67명의 직원이 해당 건물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거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2층 작업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작업장 입구 쪽에 쌓여있던 배터리 하나에서 처음 불꽃이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불과 15초 만에 연기가 작업장을 뒤덮었고 공장 직원들이 곧장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을 끄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방향을 잃고 막힌 출구로 대피했다가 피해가 커진 거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검찰도 수사팀을 꾸려서 이번 화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고요? 네, 불이 난 원인뿐만 아니라 왜 피해를 막지 못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13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도 수사 전담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는데 공장 관계자들의 과실은 없었는지 파악할 예정인데요. 불을 초기에 끌 장비가 마련돼 있었는지, 대피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온에 노출되면 스스로 불이 붙는 자연 발화성 물질인 리튬을 지정된 장소에 적절히 보관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국과수에선 어제 수습된 시신 22구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추가로 발견된 시신 한 구도 곧 부검에 들어갑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오랜 시간 화재에 노출되면서 시신이 크게 훼손돼 신원 확인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대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은 5명으로 확인됐고 라오스 국적 1명과 중국 국적 17명도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이 파악된 2명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유족 의견을 반영해 오늘 안으로 합동 분향소를 모두 4곳에 마련하고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화재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 앞서 전해드린 대로 관계 당국이 지금 합동 감식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소방당국이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제 주재로 긴급 회의를 우리 간부들과 또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하면서 그동안의 진행상을 점검을 했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재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고 점검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희생자는 23분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내국인 5명, 중국인 11명, 그리고 라오스인 1명, 중국인 17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내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해서 모두 희생자는 23명입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가 8분, 여자가 15분입니다. 여성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이 3동에서 이 전지 포장 작업을 하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포장 작업에는 여성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성 그 근로자들의 희생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마지막 어제까지 22분의 희생자의 그 시신은 저희가 수습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까지 한 분의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탐색을 해서 오늘 우리 소방대원과 또 탐색견까지 동원돼서 실종자 한 분의 사체까지 수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23분의 희생자의 사체는 DNA 검사를 위해서 국과수로 모두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유가족께서 사체의 국과수 이송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지금으로서의 가장 급한 최급 선무는 희생자 사체의 확인과 신원 확인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고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마쳐서 사체별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국과수에서 DNA 검사가 완료가 돼서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 유족에게 사체를 인계를 하고 그 이후에 장례 절차를 하겠습니다.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되면은 저희는 합동 분향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합동 분향소를 만들도록 하겠고, 특히 저희 도청 로비에는 1층에 추모 공간을 준비해서 우리 도의 많은 도민들께서 가시는 분들 마지막 예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확보한 화재 당시 CCTV를 보면 리튬 전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연쇄 폭발로 이어져 작업장 전체가 화염에 뒤덮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확보한 CCTV를 통해서 시간대별 상황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장면, 공장 내부 2층 작업장입니다. 하얀색으로 포장된 배터리들 층층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전 10시 반, 1차 폭발음과 함께 배터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발견한 작업자들, 불이 번지지 않도록 급하게 쌓인 제품들을 치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5초 뒤에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저렇게 시뻘건 불꽃이 일더니 잇따라 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길도 확산합니다. 작업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끄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결국 첫 폭발이 일어난 지 42초 만에 작업장이 거센 불길과 유독가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네, 폭발한 리튬 전지 완제품 무려 3만 5천 개에 달한다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밝혔는데요.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소방본부와 경찰, 원통형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급격히 불이 번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불이 시작된 건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합동 감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번 화재의 원인 그리고 문제점, 후속 대책까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리튬 전지 생산 공장 화재로 희생된 이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희생이 큰 만큼 외교부는 관련국
공관과 협조해서 희생자 신원 확인과 장례, 피해 보상 등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부와 산업부, 소방청 등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도 벌일 것을 함께 지시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중국인 1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측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여러 명의 중국 국민이 희생돼 극히 침통한 심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싱 대사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으며 한국 측의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국인 사망자 유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사망자만 지금까지 23명에 달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정부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사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산업 현장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팀은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작업했던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피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따라서 피해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업체가 규정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현장에서 제품 보관 등 기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리튬 등을 취급하는 유사 위험 공장 시설에 대해 전국 단위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북한이 밤사이 또 35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렸는데 우리 지역에 10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5차례 이어지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오물풍선에서 위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 도심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잔해입니다. 위해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통제선을 쳐 접근을 막았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군인이 일일이 수거에 나섰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마찬가지 수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주로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350여 개가 살포됐는데 우리 지역으로 온 것은 100여 개 정도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선에는 주로 종이류의 쓰레기가 담겼고 해로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이 5번째지만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도 여러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이고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먼저 공개하는 것도 저에게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다고 경고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응을 위협했는데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췄던 대남 도발이 다시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이달 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때 음주회식을 해 논란을 빚었던 제1사단장에 대해 대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육군은 이달 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당시 음주 회식을 해 논란을 빚었던 제1보병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지휘자들과 음주 회식을 가진 건 지휘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1사단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수 있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지만 이튿날 주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고 풍선이 살포된 심야 시간까지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여야 대치는 여전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 등 상임위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법사위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 등 과방위 소관 4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앞서 회의 초반부터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의사 일정을 두고 사전에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그동안 법사위의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유 의원과 대치했고 유 의원은 국회법 공부를 언급한 정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두고 현안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결국 불참했습니다. 야당 국토위 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로 보면 2만 5천 건이 넘는데도 박 장관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장겸 의원이 MBC와 소송 중인 만큼 과방위에서 배척돼야 한다는 민주당 소속 이훈기 위원의 주장에 서로 대립하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도 알아보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 대표직 출마를 알릴 때 10초간 통화를 했다는 전언을 두고 거듭 불화설이 흘러나왔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대화하는데 10초로 되겠느냐며 이 같은 주장은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훨씬 건강해지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던진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당권 경쟁 초반부터 친한대, 반한 구도도 형성되는 분위기인데요. 친윤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의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당내 반발이 크다며 당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권을 흔들려는 민주당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반면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특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특검에서 빠져나와 민생 이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6.25 74주년을 맞아 핵무장론도 하두로 떠올랐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 핵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당장 핵무장이 어렵다면서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SNS에 독자적 핵무장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한미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국제 제재를 고려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죠. 네, 민주당은 내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립니다. 내일 결정될 전준 위원장이 구체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발표할 거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초부터는 후보 등록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고 사실상 연임 도전을 시사하며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폭정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 확고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당원들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받고 있고 김병주, 강선우 의원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최고위원 출사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강화로 당의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오늘 후보 등록과 함께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장한 이 최상병 특검법 대안 추진을 놓고서 다른 주자들이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용으로 대통령을 흔들고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 못한다면서 특검법 추진도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오늘도 민심을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법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만약 야당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정도 합리적인 대안 없이 재의결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나경원, 한동훈 당권주자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관한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 특검을 끊임없이 내면서 계속 특검 정국으로 몰아내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흔들고 끌어내기 위한 것이구나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을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열리는데요.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이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대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그 대안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요. 윤한 갈등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점심 식사 오찬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고요. 윤한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걸 제가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10초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관계가 오랫동안 한동훈 그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오랫동안 관계가 있는 사이인데 20년 넘게요. 그런 사이인데 뭐 10초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멀어져 있다. 이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뭐 한동훈은 배제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거는 맞다. 뭐 그 정도 이 말씀드리죠. 10초만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뭐
뭐 어디서 출발된 것인지는 뭐 제가 굳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주자 예. 중에 한 분이죠. 예. 우리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로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총선에 패배하고 또 그 이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는 이유가 네.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직적 당정 관계 이것이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대통령을 업고 뭘 하겠다.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당권을 잡겠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당정 관계를 물어봤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고 출마 선언 때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평적 당정 관계 기본적으로 여당의 당정 관계라는 건 참 양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당은 정부와 또는 대통령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공통의 국정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민심과 어긋날 때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지 못하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비판도 때로는 해야 되거든요. 이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윤심을 좀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된다면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말씀은 좀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당선을 시켰고 대통령 우리 또 당과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왔는데 누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득표하겠다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말씀 좀 자제하고 같이 총선 우리가 진 이유도 분석하고 또 누가 책임이 있다라면 그 책임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국민의 민심을 얻겠다 이런 방향으로 건전한 정책,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당권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 의원한테 좀 물어볼까요? 강선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신다고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후보 등록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정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 대해서 지금 뭐 당권 주자들끼리도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누가 더 친한가 대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면 두 분이 통화를 했다면 두 분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10초간 통화했고 이런 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이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흘려보냈든 아니면은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든 그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 저는 박경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로 공감을 하는데 여당과 그리고 그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관계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보면 예전 보수 정권들을 보면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국정과제로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내가 이것만은 내 임기 동안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여당도 대통령실과 주고받고 야당과도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힘든 관계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최혜령 특검법이요.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뭔가요? 시간 끌기인 것 같아요. 시간 끌기 같다.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을 이미 국민들께서 보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국민 여론의 어떤 그 지지를 보시면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특검을 해가지고 이 정말로 센 권력들이 한 중간에 있는 듯한 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혀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거인 거잖아요. 국민들은 알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수사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좀 정해보자라고 예. 해서 이거를 거꾸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 끌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는 메시지가 또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우리가 받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좀 이 특검을 방해하려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받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내에서 민주당이 받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의견이 모아지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직은 당론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예. 근데 정성호 의원도 뭐 5선 이상을 했고 또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서 또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도 깊고요. 가능성은 있을까요?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좀 하루빨리 특검법을 할 수 있을까, 특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마 의도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괜찮은데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최상병 특검법 대안 관련해서 오늘 또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박병수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나온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의 변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출마를 다시 하는지. 사퇴했다가 다시 출마하는데. 그럼 총선 패배에 대한 그걸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사퇴했던 사람이 다시 나온다는. 근데 그걸 참 얘기하기가 마뜩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하는 걸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 프레임을 바꾸는 데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내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 이것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감론을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최상병 특검의 제3자 이 추천안을 받느냐, 그게 받지 않느냐 이런 걸로 지금 논쟁이 다 옮겨가 버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공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3자 특검에서 어떤 특검을 우리가 먼저 주장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특검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믿을 수 없다거나 이랬을 때 특검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먼저 우리가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우리 당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제3자 추천 특검 이 부분은 민주당과 논의하는 거 아니라 충분히 저는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하고,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 이 방식은 틀렸다. 차라리 대한변협에서 4명을 바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까지 저도 했었거든요. 그것과 이것과 사실은 비슷한 방법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이 방법 비슷한 방법인데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히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순진한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제의를 했음에도 이런 지하에 민주당이 거절한 것은 이걸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도록 다시 만들고 그러면 또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3자 특검을 제안하면 민주당이 받을 것 같냐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럼 나경원 의원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 역시도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선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제안을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수정하는 그런 안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말 했잖아요. 만약에 야당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다시 재결 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재결 절차 밟을 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8석이기 때문에 100석 이상이 나와야 하잖아요. 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법률의 구조를 보면은
그 선뜻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검을 예전에는 대한변협이 4사람, 그다음에 2사람을 민주당이 하도록 돼 있죠. 이제는 아예 민주당 1사람, 그다음에 또 조국혁신 비교섭 단지 1사람 이렇게 해서 추천하고 그렇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뭐 연장자가 뭐 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전혀 타협하겠다, 협상하겠다 또는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개혁신당에서도 중재안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 추천안 그리고 브리핑을 30일, 60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방안으로 여러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물론 여야가 받아야 되고 특히 민주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뭐 진지하게 그 안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뭐 조문을 보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본인 또한 여기에 얽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사안이에요. 거부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추천을 할 것인지 그런 디테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증거들은 사라질 그런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반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독소 조항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법률가라서 지금 수사를 하던 사람이라 딱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지금 특검 법안을 받으면요. 특검이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증거가 없어집니다. 확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을 지금 받아서 특검을 수사 주체로 넘기면은 그러면은 특검이 기록 검토하고 뭐 하는데 한두 달 걸립니다. 구성하고 기록 검토하는데 그러면은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에 통화내역 조회 1년이잖아요. 그게 8월이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특검이 다 기록을 검토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수처가 그걸 책임지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수처가 지금 현재 기록 검토 다 하고 수사 내용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화 내역이나 여러 증거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공개된 대통령 통화 내역은 어디서 확보한 공수처에서 겁니까? 한 거죠. 공수처에서 한 겁니까? 공수처에서 한 거 플러스 재판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통화 내역 조회를 의뢰해서 나온 그게 두 가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지금 출마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뭐 이 러닝메이트란 말을 참 당헌 당규에도 없는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처음 들었습니다. 자, 이 조짐은 사실 지난번 김기현 대표 선출 시에 약간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때 김기현 대표와 같이 출마를 했던 그 최고위원 중에서 김기현 대표와 걔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이런 거는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뭐 위반은 아니죠. 있던데요? 그거 뭐 글쎄요. 그거는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당헌 당규 위반은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이유가 없습니다. 러닝메이트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뭐 하려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까? 그냥 당대표 하나만 뽑아가지고 나머지 다 임명하면 되지. 똑같이요. 그렇군요. 정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윤상현 의원도 러닝메이트 출마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요.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였었죠. 차기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겠다라는 결심을 밝혔는데요. 자,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라서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됐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에 네. 당대표 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 밝힌 이후로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었을 때는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실상 연임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 야당에 있어서 관역이 딱 하나인 거잖아요. 예. 이재명이라는 딱 한 사람만 국민의힘의 타깃이 되는 거고 용산의 타깃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관역이 좀 여러 개이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도 덜 피곤할 것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좀 편안한 면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대표, A라는 대표가 민주당 대표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 조금 그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아마 굉장히 좀 하기가 꺼려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내가 조금 편안하고 싶다라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면입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이 171명으로 굉장히 큰 거대 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할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은 답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수렴이 돼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내에서 이제 이 대표의 연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민주당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권 가도에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최재성 전 수석이 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아마 이 대권 가도에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 명이 타겟이 된다는 예. 그거랑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상처가 더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예.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뭔가 타겟팅이 된 후보로서 나설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연임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연임하지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연임하지 않으려면은 왜 사퇴를 했겠으면 더더군다나 연임하지 않으려면은 예. 왜 당헌 당규까지 다 바꿨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연임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 대권 가도를 예. 위해서나 또는 뭐 본인의 재판 뭐 이렇게 출석해야 돼 이런 예.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은 굉장히 하기도 싫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예. 또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할까요? 예. 예. 저는 그게 지난번 대선 이후에 바로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음에도 예, 예. 불구하고 그 후에 또 당대표에 출마를 했어요. 네. 이거는 다 방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은 예. 자, 앞으로 있을 4번의 재판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증인을 누구 신청하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연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조차도 없어집니다. 예. 당대표를 하지 않으면. 예. 당대표를 해야지 그게 민주당
당 전체 차원에서 방탄을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연임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강선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된다고 해서 뭐 수사가 멈춰집니까? 재판이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개항을에 출마했던 거 관련해서는 아마 뭐 불체포 특권 그런 거를 아마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이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도 아니고 상관관계조차 없는 일들인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그 수렴되는 결론은 서로 그냥 정쟁을 하는 거 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대표 도전 연임이 국민의힘의 주장인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네. 예. 어떻게 방탄이 됩니까? 왜 그렇게 본인도 너무 당대표로서 일이 많아가지고 다시는 공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공천까지 또 하려고 당헌당규까지 열어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방공천 연임을 하려고 그 규정을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그 대선의 시기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맞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표가 대선을 출마를 하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당원 단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1번 우선 그때 탄핵을 당하면서 대선 시기가 바뀌면서 당원 당규 시기랑 그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대표를 한 사람이 대선을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시기가 이런 식으로 맞물렸을 때마다 민주당은 비대위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사태로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단서 조항 하나를 열어놓음으로써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넓어지는 건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워낙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똑같은 고민이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은 원래 1년 전에 그만두도록 돼 있고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손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끼리의 공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손대면은 당권을 가진 후보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손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굳이 민주당은 우리보다 더 짧은데 그걸 손대갖고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는지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년 뒤 또 1년 반 뒤를 또 지켜보면 되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내부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극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 관련해서 만약에 이 이슈를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니시에이트를 했으면은 아마 뭐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다라는 그런 비판이 어느 정도 수용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당대표, 제1야당의 대표 정도 되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은 본인의 결정보다는 이렇게 떠밀려서 내지는 그 흐름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도 연임 관련해서는 거의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현실적으로 171명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리드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재명 드립니다. 대표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변에서 강하게 또 이끌어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선 것이다. 정치인 이재명 개인의 입장에서는 관역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8월 18일이죠. 전당대회가. 그럼 이제 보통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대중 정부 이후로 당대표 경선 때 항상 2명 이상의 후보들이 나섰잖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한 명의 후보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만 나온다면 찬반 투표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마 이제 전준위가 꾸려져 봐야지 아직... 구체적인 그런 방식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결정이 아직 안 된 거네요. 예. 물론 후보 등록이 언제죠? 7월 6일부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최고위원 도전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 최고위원 도전하시니까 보니까 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하시고. 맞습니다. 예. 네. 출사표 던지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왜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지. 예.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죠. 예. 그리고 골목 상권 구석구석에는 정말 돈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말씀들을 진짜로 많이들 하세요. 예. 그래서 민생이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이죠.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러면은 그 교두보가 지방선거가 되는 것이겠죠. 예, 최고위원 출마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요. 예. 그리고 대선 우리의 강한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하는 것이 정당인의 의무니까요. 그렇군요. 네. 보통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전당대회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흥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흥행하기가 좀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어렵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흥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연임 의사를 만약에 밝힌다면 그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흥행은 별로 걱정 안 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박정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도전장 내신 분들이 좀 되시죠? 네. 예. 박형수 의원께서 도전 안 하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어떡해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러닝메이트라는 이 당헌 단계에도 없는 이런 제도가 생겨서 아니 누가 나한테 러닝메이트 하자고 얘기를 안 하네. 그래서 나는 출마 못 하겠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국민들의 당원들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이렇게 해야지 우리 당이 살고 국가가 산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초반부터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일 늦은 밤부터는 제주와 남부지방에도 다시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남쪽 해상에 긴 띠 모양의 구름. 지난 주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고 남쪽으로 물러난 장마전선입니다. 다시 점차 내륙으로 올라와 토요일인 29일부터 중부지방에 첫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중부 장마는 지난해보다 3일, 예년보다는 4일 늦습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보다는 중국 서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빠르게 중부지방으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중부 장마 시작과 함께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들어오는 수증기에 더해서 중국 남부 쪽에서 들어오는 수증기까지 우리나라 쪽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수증기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의 첫 장마는 주말과 휴일 이후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150mm, 제주 내륙에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확보한 화재 당시 CCTV를 보면요. 리튬 전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연쇄 폭발로 이어져 작업장 전체가 화염에 뒤덮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진으로 확보한 CCTV를 통해서 시간대별 상황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공장 내부 2층 작업장입니다. 하얀색으로 포장된 배터리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1차 폭발음과 함께 배터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발견한 작업자들이 불이 번지지 않도록 급하게 쌓인 제품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25초 뒤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시뻘건 불꽃이 일더니 잇따라 폭발이 이어져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불길이 확산합니다. 작업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끄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첫 폭발이 일어난 지 42초 만에 작업장은 거센 불길과 유독가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폭발한 리튬전지 완제품은 무려 3만 5천 개에 달한다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밝혔습니다.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소방본부와 경찰은 원통형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급격히 불이 번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왜, 어떻게 불이 시작된 건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합동 감식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요.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번 화재와 원인 그리고 문제점들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뒤에 합동 감식 진행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합동 감식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CCTV 화면 사진으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 사진으로 봤을 때 한 1분도 안 돼서 그냥 불이 확 번지더라고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열폭주를 일으키는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일반 뭐 가연 물질이라 그러면 이게 큰 불로 이어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폭주가 발생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불과 10여 초 남짓되는 거 짧은 시간에도 아주 급격히 열폭주가 일어나서 화재를 크게 키우는 그러한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CCTV 영상도 당연히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합동 감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마 소방 당국이나요. 또 그 소방청 그 산하의 그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국가수라든지 이런 경찰 합동으로 아마 정밀하게 조사를 할 텐데요. 그 쉽지는 않은 작업일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되는 게 저 영상이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그 저런 것들이 화재로 인해서 아예 흔적이 증거물까지도 소실됐고 훼손돼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협의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내부 화면을 보니까 저게 이번 화재 현장 그 2층 작업장입니다. 저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고 지금 소화기로 끄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직원이. 근데 이 소화기로 끄기 어렵나 보죠?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제일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ABC 분말 소화기라고 하는 제품이 맞습니다. 저 제품은.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금속 화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ABC 분말 소화기만을 썼다라면 그것은 좀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소화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화재를 분류할 때 C급과 D급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 화재를
지칭하는 거고요. D급은 금속 화재를 지칭하는 건데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존재할 때는 금속 D급 화재인 거고 이것이 배터리에 들어가서 전해액으로 됐을 때는 또 이게 C급 화재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거기서 뭐 소화기를 적절히 썼느냐 말았느냐 판단하기는 그것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D급 소화기를 쓰는 것이 적당한 사용 그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급 소화기는 금속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소화기. 근데 업체 측 발표를 보면 리튬 진화 전용 소화기까지는 아니라도 특화된 소화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보셨어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거기서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특화된 전용 소화기를 썼다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뭐 잘 대처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자, 앞서 CCTV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CCTV 화면을 보면서요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지 그래서 잘 대처했으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인명피해를 없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보니까 9시 24분 배터리 포장 적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저 시간이 1차 폭발, 2차 폭발 때인 것 같습니다. 10시 반 조금 넘어서고요. 지금 저렇게 확 번지고 내부에 직원들이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첫 폭발이 났을 때 그때 진화를 바로 하고 안 됐을 경우에 바로 탈출을 했어야 되는지 사실 제일 아닌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이 화재 같은 경우 지금 C급 화재인지 D급 화재인지 전문가들조차도 이걸 명확히 구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영상을 봤을 때 직원분들은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을 초기에 했다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뭐 100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정도면 적절하게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급격히 커졌을 때는 사실은 저 배터리를 뭐 불을 꺼서 살려내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저 상태였다면 우리 직원분들이 포기하고 대피를 빨리 하셨지 못했던 부분 제일 안타까운 부분. 그렇군요. 이거 출입구 위치하고 2층 구조도가 있으면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보니까 2층에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입구가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2층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입문이 두 개 있죠. 보니까. 그런데 화재 지점 앞서 저희가 이제 CCTV로 보여드린 바로 그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그 지금 사망자가 다수가 발견된 지역에도 출입문이 두 개로 보이나요? 두 개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정도 화재에서는 저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단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도 하나 있고 저 오른쪽 끝에도 하나 있긴 하네요. 바깥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는데도 대피를 못했던 이유가 사실 가장 안타깝고 궁금하거든요. 계단 부분은 지금 저 정도 배치돼 있으면 비교적 아주 좋은 계단 배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리튬에서 발생되는 유독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한 예를 들자면 불산이라고 또는 불화수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물질 벤젠, 톨루엔 이런 일반적인 화재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이상 강한 그 독성 그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기서 피난이 좀 늦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시야 확보도 안 되고 호흡도 곤란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계단의 배치는 저 정도면 잘 돼 있는 편인데 워낙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곳곳에 쌓여져 있어서 대피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 계단이나 통로 부분에 물건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쌓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대피하기에 곤란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건이 어떻게 적재되어 있는지, 계단이나 뭐 피난 통로를 막았는지 이거는
조사하면 어느 정도 규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6월 22일 토요일 오후에도 공장 1층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다른 화재 사고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수일 전이나 또는 뭐 근 시일 내에 예. 화재를 겪었으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며칠 전에 그런 위험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대처를 해서 금방 껐어. 피해가 별로 없어. 잘 대처했어. 이번에 난 거? 우리 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네. 작업자가 적절히 조치를 했었다. 네. 네. 그리고 불량세를 인지했고 그것을 후두박스에 빼놓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네. 거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화재와 연관성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서 속단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화재 현장에서 감식하거나 조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원인이 뭔지 정말 불량품을 빼놨는데 거기서 자연 발화를 했는지 또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량품인 것인지 뭐 거기서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충격을 가해져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시급 과정에서 충격이 있었는지 모든 가능성은 아마 다 열어놓고 조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보면 승강기가 있고요. 네. 승강기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제 리튬 건전지가 쌓여 있어요. CCTV 화면 보여주세요. 예. 보면 이제 오른쪽에 승강기가 보이는 것 같죠? 오른쪽 끝에요. 네, 예. 네. 거기서 이거 불이 치솟고요. 예. 저는 화재 당시 저 때에 바로 대피를 하고 바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진화 장비 그리고 또 적절한 진화 물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끄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리튬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반응할 때는 더 급격하게 열폭주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 리튬이라는 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위험 안전관리법에서는 금수성 물질, 금수, 물을 접촉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스프링클러가 그럼 설치되어 있지 않겠네요? 지금 저 상태라고 한다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것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그 위험한 물질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건물에서 붙는 스프링클러가 보통 헤드당 1분에 80리터의 물을 쏟아붓거든요. 예. 근데 저런 그 배터리나 이런 그 위험한 물질, 그 화재 속도가 빠른 것은 80리터 가지고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물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스프링클러는 안 되고 그럼 네. 일반적인 그런 스프링클러를 대체할 만한 설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저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금수성 물질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모래라든지 이런 이제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모래 같은 걸로. 예, 그런 예.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 저런 데서 화재 우려가 있긴 네. 있지만 그게 비교적 1차 전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2차 전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저런 공장에다가 그 적절한 그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금속 화재에 특화된 그런 소화기 정도를 비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뭐 합리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업체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용 듣고 와서 저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근로자 수는 103명으로 그 내근 정직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53명이 외래 근로자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파견이나 이런 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보관 상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보관을 했다고 생각됐고 다만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조사를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추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분들께서 작업자 분들께서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대책 매뉴얼, 비상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그 화재 환경을 조성을 해서 분말 소화기로 끄는 교육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업체 측의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업체 측 발표하고 또 실제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물론 뭐 제가 신이 아닌다면 예, 예, 그 예. 상황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예, 물론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들어보면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CCTV에 공개된 화면을 보니까 불을 끄려는 노력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는데 대피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게 제일 사실 이번 그 화재 사고의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피로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화살표라도 정확히 크게 표시돼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네, 저도 참고적으로 과거에 건축 설계를 했던 사람인데요. 예. 지금 평면도를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 정도 평면의 형태를 하고 있다면 공간 구조상은 대피에 그 상당히 그 안정된 평면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단이 양단에 있고 가운데 시원스럽게 복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저 그 사업장 같은 경우 피난에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그럼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앞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고 추후 발표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이게 합동 감식 결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려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상자 돌아가신 분도 너무 많고. 예, 23분입니다. 네. 예. 또 이게 저도 화재 조사를 해봤지만 화재가 중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타다가 그만 꺼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인 규명이나 이걸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지만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완전 전소가 돼버린 상태에서 원인을 규명하거나 그걸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기술력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저런 배터리 제조업체가 저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어떤 대책들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경우죠. 지금 뭐 불행하게 저런 그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추 산업 중에 하나이고 또 앞으로도 IoT 사업이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배터리의 수요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저장 취급은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제조, 취급, 판매하는 그런 경우에 단계별로 어떤 정확한 어떤 매뉴얼 내지 갖춰야 될 어떤 소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 등을 지금이라도 좀 더 철저히 한번 짚어서 다시는 저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가 많아서요. 외국인 안전관리 대책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로자가 좀 많아졌잖아요. 생명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은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번 경우도 요즘에는 사업장에서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다국 언어로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든 뭐 그 근로자분들이 쓰는 언어를 이용해서 작업 전에 이 교육도 시키고 또 매뉴얼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선 이규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술자리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한테 폭행당한 적 없다. 지난해 3월 서교육감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선 이규재 교수의 이 말이 끝내 위증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서교육감에게 양손으로 뺨을 3대 맞고 이에 대항해 서교육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걸 기억하고 있었으면서 법정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의 위증이 인정됐다고 해서 2013년 술자리 폭행까지 실제 있던 일로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해당 폭행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교육감.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규재 교수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수 기억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해 서교육감과 위증, 폭행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 교수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증 계획이 담긴 녹취와 메모에 더해 서교육감 변호인이 이 교수 측에 미리 사건 자료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교육감 처남과 전 전북대 특임교수, 이 교수 전 변호인을 위증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 제기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은 이번 위증 재판 결과보다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가톨릭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0%의 교수들이 휴진보다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환자의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인데요. 1위, 2차 전지는 안전할까? 안심은 금물입니다. 자, 2차 전지와 1차 전지가 먼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번에 화재가 난 리튬 1차 전지의 경우에는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전지를 말하는 건데요. 반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차처럼 여러 번에 걸쳐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1, 2차 전지 모두 구조는 음극과 양극 그리고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으로 같습니다. 다만 사용되는 물질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차 전지는 음극재로 리튬 메탈, 그러니까 금속 리튬 자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물이나 증기가 닿을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리튬 산화물과 흑연을 사용해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되는 원재료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도 있는데요. 건전지는 그 자체로 사실상 100% 충전이 된 상태에서 출하가 됩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100%가 아닌 15에서 50% 정도만 충전해서 상품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에 자극이 있더라도 방출된 에너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더 적은 폭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안전장치 개발도 서둘러 왔는데요. 음극과 양극 사이 분리막을 더 강화했고요. 작은 배터리 하나에 불이 붙더라도 더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역시 화재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비행기 좌석 사이에 스마트폰이 끼어서 화재가 났던 적도 있죠. 이게 압력과 고온 때문인데요. 또 전기차 화재도 잇따르기도 했는데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해액이랑 전극 소재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뭐 어떤 막을 만들거든요. 그 막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발열 특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극 두 개가 이제 붙어서 단락이 일어나서 이제 불이 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데서는 불이 나면 큰일 나니까 오히려 2차 전지를 안 써요. 효율이 낮아도 안전한 걸 써야 되니까. 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은 양극과 음극 그리고 고체 전해질로만 이루어진 전고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고 발화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는 데다 전해액이 흘러나올 수도 없어서 화재 우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배터리 공장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도 있고요. 화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배터리 3사죠. 모두 혹시 모를 화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리셀 공장의 경우 3만 5천 개의 전지가 한 곳에 적재되어 있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업체들은 대부분 제품을 OEM,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주문을 할 때마다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이 때문에 재고 적재 자체가 적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개별 배터리, 이 셀이 접촉되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저희가 적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천장이 아닌 또 개별 보관대마다 스프링클러를 따로 설치해서 화재가 하나의 전지에 나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흡기 장치나 흡기 감지기나 배기 시설 그리고 호스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 훈련이나 자체 점검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은 1차 전지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문제가 될 텐데 산업부도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리튬 1차 전지 기업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 점검 TF를 구축했고요.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물론이고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배터리 산업협회 등도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리튬 2차 전지나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제조시설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보관시설 등 국내 핵심 사업장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TF 단장으로 임명된 강경성 1차관은 첫 점검 대상으로 리튬 1차 전지 1위 기업인 비츠로셀을 방문해서 화재 위험성과 관리 방안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정부의 대처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유튜브로 쇼핑까지 이커머스 격전지 한국. 유튜브로 이제 쇼핑도 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유튜브를 보다가 PPL 간접 광고나 직접 광고를 보더라도 상품을 구매하려면 다시 구매 링크를 타고 쇼핑몰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결제를 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별도 절차 없이 이 보고 있던 동영상에서 구매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나 주소 그리고 별도 결제 과정도 모두 생략이 되는 건데요. 개인 유튜버 등 판매자 등에게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고요. 저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일부 편의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쇼핑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틱톡 샵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SNS에 쇼핑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몰, 저 몰 이렇게 검색하고 갈아타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리하다. 유튜브 보면요, 동영상 플레이가 되고 오른쪽에 스토어라고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판매되는 동영상에 따라서만 이제 구매 창이 동영상마다 뜨기 때문에.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국에만 이 전용 스토어가 생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한국을 이커머스 진출의 전초 기지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시청 시간이 굉장히 높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국민이 유튜브를 이용한 시간만 18억 210만 시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를 제치고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를 한 건데요. 여기에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없는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에는 틱톡이 운영하는 틱톡 숍이 진출해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한국에는 쿠팡 등 자체 온라인 쇼핑몰 등이 있지만 홈쇼핑 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가 이렇게 이커머스 진출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쟁 상대가 생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긴장한 기색들이 역력했는데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튜브라는 거대 기업까지 들어온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개인 유튜버들만 이용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거대 제조기업들이 뛰어들 수도 있는 만큼 그렇게 되면 온라인뿐 아니라 홈쇼핑, 오프라인 업체들까지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틱톡숍 또한 이미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고요. 물류 체제를 정비하면서 한국 진출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RTC 가운데 마지막 주자인 중국의 패션 공룡 쉬인도 한국 공식 진출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세 번째 소식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해.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거침없이 상승세를 이어갔던 엔비디아의 주가 3거래일째 연속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날보다 6.68% 내린 118.1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하루 사이에 시총은 2,080억 달러로 우리 돈 288조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AI 칩의 사실상 독점 체제를 확고히 한 만큼 올해만 해도 주가가 150% 이상 뛰어 올랐는데요. 특히 1분기 실적이 나온 지난달 22일 이후에만 30%가 올랐습니다. 이후에 지난 18일 종가 기준 135.58달러로 최고가를 찍은 뒤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기간에만 주가가 12.8% 하락하면서 시총 기준으로 700조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기록했던 엔비디아는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장 전망이 좋은데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네, 먼저 너무 급속도로 오른 만큼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그동안 찾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가 이뤄지면서 주가에도 변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젠슨 황도 주식을 팔았습니까? 이 CEO가 팔아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엔비디아의 주식 24만 주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네, 매도액만 3,10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430억 가량인데요. 여기에 다른 임원들도 잇따라 주식을 매각해 왔기 때문에 네, 그 시장에는 지금이 고점이라는 신호로 인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업계 내부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반 엔비디아 연합이 등장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더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젠슨 황도 팔았다니까 충격적이네요. 네, 오늘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HD현대 1% 나눔재단이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 마음이 무겁다면서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이달 초 아들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5일쯤 최 회장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거리에서 아들 최인근 SK E&S 매니저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인근 매니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2남 1녀 중 막내로 누나 윤정, 민정 씨와 함께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과 협업해서 코난 체험존을 운영합니다. 9월 1일까지 롯데월드 매직캐슬에서 탐정사무소, 브라운박사 연구소 등 애니메이션 속의 주요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호거프 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해 피자를 후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자 제조가 가능한 파티카를 통해 곳곳에 피자를 전달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지난해 6월에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게 피자를 전달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아마존 독일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김스낵과 K소스, 만두, 치킨 등 19개 종류로 특히 스낵 형태의 김도 처음 판매합니다. 올해는 서유럽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안병구 밀양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사과한다며 범죄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흉기로 공격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팬들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뉴진스가 콘서트를 열면 쓰려고 샀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뉴진스가 내일과 모레 일본에서의 대규모 팬 미팅을 앞둔 만큼 팬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같은 내용을 소속사인 어도어에 공유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배추 가격 상승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 배추 10,000톤을 비축하고 여름 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13,000톤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비축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이 최대 8.6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건전지 1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 가격 대비 시간이 우수한 것은 다이소 제품으로 트리플 A형이 최대 8.6배, 더블 A형은 최대 7.1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 의대가 오늘 휴진 관련 온라인 총회를 엽니다. 삼성 서울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과 서울 성모병원 등에 속해 있는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27일, 서울 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다른 병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 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알리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Following our investigation, we now have doubts and we believe that Apple is in breach of the DMA when it comes to these steering rules.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자사가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측의 이 같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If our preliminary findings and concerns are confirmed, then we could go to fines indeed.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1일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다친 팔레스타인 남성을 군용 차량 앞에 묶고 달리는 영상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충격적이라며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24일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영상을 봤다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고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인간을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이스라엘군은 점령지 서안지구 도시 제닌에서 체포작전 중 부상당한 팔레스타인 남성을 군용 지프차 후드에 묶은 채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폭염이 쉬어가면서 낮 동안 활동하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날이 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막다가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제주도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0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